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로 접어드니 비록 일교차는 크지만 낮 시간에는 따뜻한 햇살이 봄을 재촉하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은 제1장 기독교 윤리가 왜 필요한가 라는 질문의 수업입니다. 윤리학은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와 인간들의 활동 영역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윤리와 관련된 논의는 특정 종교를 넘어서서 직업윤리라든지 정치윤리, 경제윤리, 생태윤리, 의료생명윤리, 교육윤리, 연구윤리, 군대윤리, 평화윤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바르게 읽고 또 올바른 방향을 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윤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윤리, 신뢰도와 영향력의 중요한 척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패 척결과 윤리적 경쟁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적인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 기구가 있죠. 여기서 2019년 1월에 2018년도의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 바로 CPI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7점으로 전체 180개국 조사 대상국 가운데 45위를 차지했습니다. 세부 지표별로 보면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지위 남용 가능성과 또 공직사회의 부패 정도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기업 활동과 관련된 일선 부패 관행도 개선되는 추세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반면에 정치와 기업 사이의 의심스러운 정관유착 관계라는 것이 여전히 낮은 그런 평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패인식 지수는 전반적으로 경제적 발전에 비추어서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리라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신뢰도와 영향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그런 까닭에 윤리성의 결여는 어떤 사람이나 집단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윤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회를 바르게 읽고 올곧게 방향을 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윤리가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말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즐겨 쓰던 구호로 정치, 경제 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만이 아니라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국 이기주의와 시장 경제와 관련된 급속한 세계화 현상은 부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잠시 세계 부의 양극화와 관련된 뉴스를 보고 오시겠습니다. 상위 0.9%의 자산가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1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자산가는 모두 4,680만 명으로 이 상위 0.9%가 보유한 자산은 약 158조 3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8경 5,211조 원으로 전 세계 전체 부의 44%에 해당합니다. 반면 전 세계 56%에 해당하는 2억 8,830만 명은 자산이 $10,00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세계의 부의 양극화가 심각하죠. 그 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지구촌에서 자연의 파괴와 황폐화로 인한 생존의 위협, 경제적 수탈과 전쟁 등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류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무한 경쟁 사회에 대해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지며 개인적 혹은 사회적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새로운 방향 제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류 모두를 위한 윤리적 질문이 필요한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1세기 들어 우리의 사고 범주와 안목을 확장시켜주는 용어로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세계화라는 의미로서 정치, 경제, 무역,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등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세계화로 인해 다른 나라의 문제도 즉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문제 또한 다른 나라에 파급력을 발휘합니다. 이제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공생공존의 틀에서 지구촌이라는 거시적인 지평을 고려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맞게 공동체의 윤리적 책임이 요청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저서로 널리 알려진 정치 철학자 마이클 샌델은 미국 사회의 일상 가운데 폭넓게 퍼져 있는 스포츠, 복권, 도박 등이 공공서비스인지 아니면 비도덕적 타락인지를 질문하였습니다. 오로지 돈만 추구하는 스포츠 상업성과 이익에 눈먼 구단주들의 요구와 이들을 유치하려는 시와 주정부 사이의 경쟁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던 것이죠. 복권 사업의 수익만 바라보고 이를 확대할 경우 도덕적 시민의식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다행히 운만 따라주면 노동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2008년 영국의 뉴캐슬 대학 연구팀들은 암소의 비어있는 난자에 인간 DNA를 배합하여 소위 반인 반수를 만드는 배아 수정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른바 장기 손상으로 죽어가는 인간들의 생명 연장을 시도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머리는 소, 몸은 인간으로 된 생명체를 만든 것이죠. 기술적인 면만 주목한다면 이 얼마나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국 정부는 이것에 상용화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생명과 관련된 엄청난 윤리적인 문제점이 파생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난 2000년 국내 장기이식 대기자는 5,300여 명이었지만 2015년에는 2만 7천여 명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장기이식을 희망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이식받을 수 있는 장기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요. 매년 무려 30만 명의 사람들이 장기이식을 기다린다는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국 과학자들은 인간의 장기를 직접 만드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동물의 몸에서 인간의 이식용 장기를 키우는 겁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생물학자인 나카우치 히로미치 교수는 지난 2011년 흰쥐의 췌장을 가진 생쥐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이 기술을 응용해 사람 장기를 가진 돼지를 만들기 위한 연구에 들어갔지만 일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자 연구에 제한이 없는 미국으로 떠났는데요. 올해 안에 양의 체내에 인간의 장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그는 활발한 연구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생물체 안에 유전자가 다른 세포나 조직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키메라라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동물 키마이라에서 유래된 용어인데요. 1907년 독일의 식물학자 한스 빙클러가 잡종을 연구하던 중 사자와 염소, 뱀의 형상을 한 괴물 키마이라가 떠올라 최초로 현재 일부 과학자들이 시도하고 있는 인간과 동물의 키메라 실험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문제와 더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대학의 파블로 로스 교수팀은 현재 당뇨병 환자에게 이식할 췌장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가축의 배아에서 췌장을 만드는 유전자를 제거하고 대신 인간의 줄기세포를 주입한 후 가축의 자궁에 넣으면 가축의 몸 안에서 인간의 췌장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축의 배아에 주입된 인간의 줄기세포가 췌장이 아니라 두뇌 등 다른 기관으로 발달할 경우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물과 인간의 유전자가 마음대로 섞여버린 잡종 생명체가 탄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미국 국립보건원은 키메라 기술 관련 연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도 했는데요. 반인반수 탄생에 대한 걱정 속에서도 인간장기 생산의 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인간의 생명 연장을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겠지만 윤리적인 문제를 무시한다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윤리적 논의를 필요로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의 의미와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는 심리적 실존, 즉 아름다움과 쾌락을 추구하지만 이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선과 악을 질문하는 윤리적 실존을 추구하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윤리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인격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 장학금을 받아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지 않겠다고 해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부정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정 행위에 대해 정당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한 외적 권위나 관습에 의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는 엄연히 잘못된 행위를 비난하거나 금지하는 것처럼 옳고 그름을 따지는 양심을 따라 도덕과 윤리적 원리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윤리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전통적인 윤리방법론은 큰 틀에서 다음 세 가지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목적론적 윤리방법론이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만물은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에 의해 움직인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목적이란 인간이 무엇인가를 성취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성취는 곧 선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목적을 실현하며 사는 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목적론적 윤리설은 제레미 벤담 등에 의해 시작된 공리주의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행복과 쾌락이 선으로서의 공리라고 보는 것이죠. 다음으로 의무론적 윤리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에 의해 대표되는 의무론적 윤리방법론은 공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쾌락이나 행복이 본래부터 선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쾌락과 행복이라는 어떤 조건이나 목적 위에 도덕열이 세워지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 것이죠. 선한 행동은 때로는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사회 정의 등 일정한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바르게 행동할 때만 가능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칸트는 도덕적 행위의 근본적 원리를 가언명법, 가언명법이란 뭐뭐라면 뭐뭐 해야 한다, 이런 가언명법이 아닌 정언명법, 정언명법이라는 것은 뭐뭇을 해야 한다, 이런 정언명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 칸트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 모든 사람이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도덕률을 반드시 인정해야만 한다고 강조한 것이죠. 이번에는 상황윤리적 방법론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황윤리는 윤리 판단에 있어서 보편적인 개념과 형식을 갖춘 도덕률이나 의무보다는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므로 어떤 규칙이나 의무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예를 들어 배가 침몰하여 구명보트에 최대 10명을 태울 수 있는데 지금 15명이 서로 배를 타려고 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생각해 봅시다. 노련한 선원이 10명의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5명이 보트에 오지 못하도록 하고 보트에 기어 오르려고 하는 사람을 죽였다면 이 선원의 행동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생명을 죽인 것은 의무론적인 면에서 보면 살생의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즉 최선의 선택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면 상황윤리적 입장에서는 선원이 취한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은 도덕률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이런 상황윤리적 방법론은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의 인간 이해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의 실존적인 인간 이해가 상황윤리 이론 전개의 근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상황윤리는 다원화된 세계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 내가 그 순간에 어떻게 판단하고 처신할 것인가 라는 실제적 행동을 설득력 있게 호소한다는 점에서 매우 현실적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흐름 가운데 의무론적 윤리방법론과 목적론적 윤리방법론 양자를 동시에 충족할 수만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라 할 것이 있지만 이 양자가 항상 충족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윤리적 방법론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윤리적 방법론을 대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죠. 우리는 현재 모든 것을 상대화하며 변하지 않는 진리와 규범을 인정하지 않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치 기준과 절대 규범이 무너지고 도덕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회의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은 윤리와 도덕이 여전히 오늘 우리 사회에서 무시당하거나 일소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도덕 철학자 맥킨타이어는 오늘날 서구 사회가 상대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이성과 덕을 상실하고 개인이 옳다고 하는 바에 따라 행하는 소위 정의주의에 치우친 경향이 있음을 비판하면서 반드시 윤리적 덕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를 거시적인 안목으로 조명하여 도덕 공동체로 설명합니다. 의무론적 윤리 방법론을 견고하게 기초석으로 삼아 목적론적 윤리 방법론의 가치를 높여가는 윤리관을 삶 속에서 적용한다면 지혜롭고 바르게 21세기를 선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윤리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도덕적 목적론과 도덕적 의무론의 논쟁을 담은 영상이 있습니다.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10명의 조난자들이 작은 배에 생명을 의지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의 탑승 정원은 9명으로 10명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씩 배에 물이 차며 점점 가라앉고 있는 절박한 상황. 이 배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도덕적 의무론, 즉 정언명령을 주장한 철학자 칸트와 도덕적 목적론,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요약되는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한 철학자 벤담,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한 철학자 밀, 그리고 일반인 7명이 탑승해 있습니다. 배에 물이 차오르는 상황을 지켜보던 양적 공리주의 철학자 벤담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외칩니다. 더 늦기 전에 희생시킬 한 명을 제비뽑기로 정합시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다 죽게 될 테니 한 명의 목숨보다는 전체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다수를 만족시킬 윤리적인 방법입니다. 아니,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윤리적이라는 거요?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건 명백한 살인 행위이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요. 누구는 좋아서 이럽니까? 그럼 대안을 내놓든지 말입니다. 당신처럼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면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합니까? 지금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최대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당신은 특수한 상황이면 모든 게 허용된다는 말이요. 그렇다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은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 특수한 집단인이 죽이겠다. 독재 정권이란 특수한 상황이면 언론이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 언론이 권력과 결합하여 권력의 입맛에 맞는 기사로 특혜를 누리는 것도 가능하고
개인인 노동자 국민 집단보다는 나라의 부창출에 기여하는 특수한 집단인 대기업에게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고 불법적이라도 많은 이권과 혜택을 주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특수한 상황이라면 다 허용된다는 말입니까? 당신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려는 행위를 모든 사람이 해도 괜찮은 일인지를 생각해보고 행동해야 한다는 정언 명령을 모르는 사람이군요. 뭐야? 어디서 고결한 척이야? 나는 다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명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냉정한 현실을 보고 있을 뿐이요. 내 방식만이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당신은 도대체 모르겠소? 자자, 싸우지들 마시고 제 얘기를 들어보시오. 벤담의 말씀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모두가 죽게 되는 상황임은 칸트, 당신도 잘 알고 있잖소. 그렇다고 벤담의 방법처럼 제비뽑기를 통해 무고한 한 사람을 희생시키고 나머지 9명이 살아남는 것이 생존자들에게 최대 만족을 줄지는 의문입니다. 남은 여생 동안 내가 살기 위해 한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하게 되지 않겠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려는 행동을 다른 모든 사람이 해도 괜찮은 일인지를 생각해보고 행동하자는 도덕적 의무론자인 칸트의 정언 명령을 따라 모두가 희생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며 신락 같은 희망으로 구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위해 한 사람을 희생시키고 다수를 생존시키자는 도덕적 목적론자인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를 따르시겠습니까? 또는 사람의 행복은 양적 가치 평가의 대상이 아닌 질적 만족을 의미하므로 한 사람을 희생시키고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그 죄책감으로 인해 행복할 수 없다는 도덕적 목적론자인 미래 질적 공리주의를 따라 역시 모두가 희생되더라도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따르시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윤리적 판단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우리에게 칸트, 벤담, 그리고 밀은 윤리적 판단의 소중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윤리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동 양식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윤리관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기독교 윤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기독교 윤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윤리는 1차적으로 성경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독교적인 오랜 전통 속에서 축적된 질문과 답을 찾으려는 노력의 하나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오늘의 삶 속에 던져지는 다양한 질문에 대해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체계화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는 인간 본성이나 사회적, 개인적 욕구의 만족을 추구하는 협소한 윤리의 범주를 넘어서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적인 실제성이 있는 원리와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기독교 윤리를 세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원천인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가르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윤리적 존재로 간주합니다. 기독교 윤리는 이 논리에 근거하여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존엄한 존재로 선언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인간의 삶의 원칙과 존재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에 역행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은 해악이며 인간은 마땅히 그 파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라고 규정합니다. 윤리란
옳고 그름의 판단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제시해주는 고귀한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 기독교의 선한 가치관, 세계관, 판단 기준을 살펴보는 학문적이며 실천적 지침이 됩니다. 이러한 노력을 전개할 때 나와 이웃,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구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생각 나누기는 지금 화면에서 두 사람이 다투고 있는데 뭔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는데 그 원인과 해법에 대한 생각을 질의응답란에 간략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수고했습니다.